오늘 탄력성 배울 거고요. 네, 일반적 개념 배울 겁니다. 지난주에 배우신 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라는 방향 배웠어요. 방향. 그리고 지난주에 또 배웠던 게 뭐냐면 수요 또는 공급이 변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할 때 균형 가격 또는 균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배웠죠. 이걸 균형의 이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공급은 없다고 가정을 해보고 수요만 증가한다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고 상승한다고 그랬고 균형량은 증가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지금까지 배우셨던 건 지난주 동안에 배우셨던 내용은 다 뭐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방향 얘기만 한 거예요. 방향. 가격 오를 때 수요량은 어느 방향으로 변하느냐,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어느 방향으로 변하느냐, 이 방향 배운 겁니다. 그럼 오늘 배워야 될 탄력성은 뭐냐면 이와 같이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이 감소할 때 물건마다 그 감소하는 정도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는 애도 있고 적게 감소하는 애도 있겠죠. 그래서 그 변화는 정도 얘기하는 게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하고 탄력성을 구별하세요. 그러면 수요 법칙은 뭐에 대한 얘기고 수요량이 변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고 지금 하려고 하는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 이와 같은 가격 같은 애들을 뭐라 불렀고 독립변수, 이와 같은 수요량 같은 애를 종속변수라 불렀어요. 그러면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독립변수가 변해서 종속변수가 변하는 관계에서 독립변수가 변해서 종속변수가 변하는 관계에서 죄송합니다. 독립변수가 변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은 종속변수가 변할 때 이 종속변수가 변하는 정도 또는 변하는 크기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뭐로 나타낸까? 수치로 나타낸 값을 두고 뭐라 부른다?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만 있으면 다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정도를. 그래서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종속변수가 많이 변하고 있는 거냐 또는 적게 변하고 있는 거냐를 나타내고 있는 뭐다? 수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수치로 나타내는 값이어야 되니까 그 수치가 갖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탄력성 값이 갖는 의미. 그 탄력성 값은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누가 변하는? 종속변수가 변하는 퍼센트 값을 나타내요. 종속변수가 변하는 퍼센트 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탄력성을 측정하든 그 탄력성 값이 예를 들어서 2가 나왔다. 그럼 그 2라는 말이 뜻하는 거는 독립변수가 1% 변하면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한다? 2% 변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2% 변하는 걸 보고 이 종속변수가 많이 변하고 있는 건지 적게 변하고 있는 건지를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수치로 나타내는 값이니까 그 수치를 뭐 할 수 있다?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탄력성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항상 밑에를 누구를 집어넣고 독립변수 집어넣고 그래서 독립변수의 변화율이라는 건 퍼센트로 표시되겠죠. 그래서 퍼센트로 표시되는 값 분의 위에는 종속변수의 변화율. 그래서 종속변수의 변화율 퍼센트로 표시되는 값 이렇게 측정되는 게 탄력성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탄력성의 종류들은 전부 다 독립변수가 누구고 종속변수의 누구냐만 차이가 있을 뿐 그 기본적인 내용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탄력성의 종류에는 독립변수가 누구고 종속변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독립변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가격이 있어요. 가격.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하게 될 텐데 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가 적게 변하는가 나타나는 탄력성도 있다는 거죠.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많이 변하는가 적게 변하는가 이거 나타내는 탄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근데 우리가 배웠던 독립변수 중에는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격 이외의 것이 대표적인 건 소득이 예를 듭니다. 근데 소득이라는 건 누구한테만 영향을 줬다? 지난주에 수요한테만 영향을 줘요. 수요. 그래서 소득이 변할 때는 수요량만 변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가 적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탄력성이 있다면 이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유 불문 외우세요. 왜 그런지 몰라도 되니까 외우세요라고 했던 게 대체재 보완재라고 하는 관련재 있어요. 관련재.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오르고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를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이 대체재 보완재를 만약에 X재라고 하면 이 X재 가격이 변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재와 Y재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아파트와 빌라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때 올라갈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죄송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빌라의 수요량이 증가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빌라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느냐 적게 증가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탄력성도 있다는 거죠. 이걸 두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라 이름 붙여서 배우는 건 요 네 가지인데 요거 말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수요법칙 설명드리면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아셔야 되지만 수요량 변할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수요 또는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은 누가? 가격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상승. 그럼 거꾸로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그러면 공급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변화를 해서 누구한테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격한테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수요가 증가해서 즉 수요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될 때 이 가격은 많이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를 측정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탄력성이라 이름 붙이면 얘랑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변화되는 정도를 나타낼 때는 다른 이름을 붙여서 가격 신축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탄력성이라 이름 붙어 있는 애는 아닌데 탄력성의 일종으로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시게 될 탄력성은 이 5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실 건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배웁니다. 영어로는 수요의 가장 대표적인 탄력성이다. 그래서 ED로 표시를 하고 새로운 탄력성이 등장을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누구부터 찾는다? 독립변수가 누구고 종속변수가 누군지를 찾아요. 그래야지 그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써먹었겠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실 건 개념 파악하자는 거예요. 개념. 그럼 얘는 독립변수가 가이고 종속변수가 수요량이니까 여기다가 독립변수 자리에 가격, 종속변수 자리에 수요량을 집어넣어서 이 내용까지는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가격이 변해서 누가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할 때 이 수요량이 변하는 뭘 알고 싶은 거다? 정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정도, 크기. 그래서 그 정도를 측정을 해갖고 뭐로 나타낸 값? 수치로 나타낸 값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가격 변할 때 이 수요량이 많이 변하게 될 건지 적게 변하게 될 건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의미하는 바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가격이 얼만큼 변할 때? 1% 변할 때 수요량은 과연 몇 %나 변하게 될까?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이 변하는 퍼센트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다 라고 만약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가격이 얼만큼 변하면 1% 변하면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하게 된다? 2% 변하게 된다. 이걸 나타냅니다. 그럼 이 값을 실제로 뭐 하실 수 있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할 때는 독립변수가 밑으로 가라고 그랬고 종속변수가 위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독립변수 두고 가격의 변화율이 밑으로 오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 값으로 표시되는 거. 그 다음에 위에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가 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비례 관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은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증가 감소로 표시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의 변화율도 뭐 플러스, 그럼 반대로 수요량의 변화율은 마이너스가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수요량의 변화율은 플러스가 될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되고 이렇게 되는 값이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조건 마이너스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그래서 이걸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 뭘 하나 붙일 거다. 마이너스 뭐를 하나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은 이걸 절대값 기호를 씌워놨어요. 그럼 절대값을 씌워도 상관은 없는데 절대값의 의미는 부호를 무시하라는 얘기잖아요. 부호 무시. 그러면 부호를 무시하면 이게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건지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량이 증가하는지 확인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앞에다 뭘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실제로 뭘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수요의 가이탈성 값을 구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수요의 가이탈성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문제 제일 단순하게 내면 어떻게 낼 수 있다? 가격이 10% 상승을 할 때 수요량이 20% 감소하고 있다면 이때 이 재화의 수요의 가이탈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가격이 10% 올랐으니까 플러스 10%, 수요량은 20%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0%, 그래서 그 값 얼마? 2 이렇게 구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변화율을 직접 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변화율을 구하게 되는 상황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가 가격이 100원이었다가 110원으로 올라가니까 수요량은 100개였다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해야죠. 수요 법칙이니까. 그래서 100개에서 80개로 감소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 값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뭘 구해야 된다? 변화율을 구해야 돼요. 변화율을. 그래서 그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우리 책은 마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뭘 구하는 공식이 두 개인 거예요? 변화율 구하는 게 두 개예요. 변화율. 그래서 미분에서 구하는 게 있고 평균에서 구하는 게 있는데 미분에서 구한다라고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물어요. 그래서 초기값으로 계산한 탄력성이다. 평균에서 구하라고 안 물어봐요. 중간값을 이용한 탄력성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뭘 구하는 거? 변화율을 직접 구하는 걸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미분 또는 초기값을 이용해서 뭘 구해가지고 변화율을 구해가지고 뭘 구하고 싶은 거니까 수요의 가이탈성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앞에다 뭘 붙여놓고 마이너스 붙여놓고 분수 만들어서 밑에는 누구 집어 들어가면 되고 가격의 변화율을 초기값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위에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초기값 이용해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 초기값으로 미분한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가격이 100원에서 110원으로 올랐다. 가격 몇 % 올랐다고 얘기해요, 우리? 10%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구한 게 초기값으로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그럼 몰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올까? 10%는 어떻게 나올 값이다? 원래 가격인 얼마? 100원 분의 둘 사이의 변화량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변화율을 계산할 때는 100원에서 110원 올랐으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얼마? 10%가 가격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밑에 들어간 이 값이 뭐예요? 밑에 들어간 가격. 원래 가격이지 뭘 원래 가격. 그래서 밑에다가 원래 가격 집어넣고 위에 들어간 10원은 뭐예요? 가격의 변화량이에요. 가격의 변동분. 그러면 이게 뭐를 가격의 변화율을 초기값으로 미분해서 구한 겁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할 때도 밑에는 누구 들어오면 되겠고 원래 수요량 위에는 수요량의 변화량 들어가야죠. 변동분.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뭐로 구했다고 그래서 원래 값으로 구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기 값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2번번. 이번에는 평균으로 중간값을 구한다. 그러면 중간값을 이용해서 뭘 구해가지고 변화율을 구해가지고 얘도 뭘 구하고 싶은 거니까 수요의 가이탈성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분수 만들어 놓고 밑에는 누구 들어가면 되고 가격 변화율, 위에는 수요량을 변화율을 뭐를 이용해서 중간값 평균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요 원래값 들어갈 자리에 누구만 집어넣으면 돼요. 평균만 집어넣으면 돼요. 평균. 원래값 들어갈. 얘를 초기값을 이용해서 구했다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원래값으로 구했으니까. 그러면 중간값으로 구한다는 건 뭘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원래값 들어갈 자리에 평균 넣으라는 거예요. 평균. 그럼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값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우리가 평균을 내는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개를 더해서 어떻게 하시면 돼? 나누시면 돼요. 그럼 밑에 원래값 들어갈 자리에 가격의 평균을 구해서 넣으면 되죠. 그럼 가격 평균을 어떻게 구해라? 가격 두 개 더해. 그래서 얼마로 나눠요? 2로 나눠. 그럼 이게 뭘 구한 거예요? 가격의 평균 구한 거예요. 가격 평균. 분의 위에 들어가는 값은 똑같습니다. 가격의 변화량. 그럼 요게 뭐를 이용해서 중간값을 이용해서 가격의 변화율을 구한 거고 위에 수요량 변화율 구할 때도 똑같죠. 수요량 두 개를 어떻게 해서 더해서 얼마로 나눠? 2로 나눠요. 그래서 수요량을 합한 거를 얼마로 나눠요? 2로 나눠. 그럼 이거 뭐 구한 거다? 수요량의 평균 구한 거예요. 수요량의 평균. 그래서 수요량의 평균 분의 위에는 누구 들어가면 돼요? 수요량의 변화량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내면 쉽겠죠. 계산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나 이거를 물어보면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세 개 다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하실 건 뭐다? 개념과 관련해서 수요의 가이탈스 값을 실제로 뭐 하시는 거? 구하시는 거. 그럼 이걸 못 푸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뭐? 계산식을 안 해왔거나 두 번째는 계산기를 안 갖고 들어갔거나. 그럼 이런 거 나오면 틀려 맞춰야 돼. 당연히 맞춰야죠. 이런 거 틀리면 그의 시험은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계산 문제, 이런 게 우리가 나오는 계산 문제 이런 게 또 나와요. 얘네들은 틀릴 계산 문제 아니죠. 특히나 이런 거 물어봤는데 틀렸다. 내년에 또 만나요. 잘못하면. 다른 거 맞추면 돼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틀린 분이 다른 것도 맞출까? 그게 걱정이죠. 두 번째 갑니다. 얘를 왜 구한 거예요, 우리? 그렇죠. 탄력성 알고 싶어서 구한 거예요. 그럼 탄력성은 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변한 정도? 수요량이 변한 정도가 궁금한 거예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한 정도. 그러면 구했으니까 이제는 할 일이 뭐예요? 그 값을 구해봤으니까 그 구해진 값을 보고 수요량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건가 적게 변하고 있는 건가 그 크기를 판단하면 되죠. 그게 두 번째 공부하실 일이에요. 구했으니까. 구한 이유는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구한 거니까 그 구해진 값을 보고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판단하면 되죠. 뭘. 그러면 판단할 때는 제일 먼저 뭐를 계산해 봤으니까 실제 값을 계산해 봤으니까 값 가지고 판단해 봐야겠죠. 그래서 수요의 가이탈성을 실제로 계산하면 나올 수 있는 값은 무조건 5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값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5가지 값이 어떤 값이고 그걸 뭐라고 부르고 걔네들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알고 계실 게 할 일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수요의 가이탈성 값이 나올 수 있는 값은 이 두 개가 같을 때예요.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수요량도 10% 감소했어요. 그럼 이 값은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1. 그래서 이 1을 기준 삼아서 1보다 이 값이 크면 수요량 많이 변한다. 1보다 그 값이 작으면 수요량은 적게 변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가 1보다 클 때도 있을 테고 1보다 작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작아지다 보면 마이너스 값도 나온다? 안 나와요. 왜? 마이너스 안 나오게 하려고 앞에다 뭐 붙였어?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 붙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제일 작아지면 얼마까지? 0까지밖에 안 작아집니다. 커질 때는 한계가 없으니까 무한대까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 값을 수치로 계산하면 5개 값밖에 안 나와요. 그럼 알아야 될 건 이 5개 값을 뭐라 부를지 이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름. 그래서 이때가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값이다 라고 해서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단위 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면 돼요?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도 몇 프로 변한다? 10% 변한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어떻다? 같다라는 뜻으로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큰 값으로 나왔다 때 그럼 수요량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니까 이때를 수요량이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탄력적이란 말은 가격이 변하는 비율과 수요량이 변하는 비율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니까 얘가 1보다 큰 값이 나온 거죠. 그래서 수요량 그만큼 어떻게 변하고 있다? 많이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랑 반대니까 반대말로 뭐라 그러면 돼요? 비탄력적이라고 부르면 되죠. 비탄력적이다. 그럼 비탄력적으로 수요량이 반응한다 라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율하고 누굴 비교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을 비교했을 때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수요량은 조금만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값이 작아질수록 수요량은 조금만 변하는 건데 제일 작아졌으니까 수요량은 제일 안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변할수록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제일 비탄력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를 두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의 뜻은 수요량 변화율이 작아지다가 수요량 변화율이 그냥 얼마가 돼버렸다? 0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 또 답 못하는 분들 있죠?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뜻은 뭐예요? 가격이 제 아무리 변해봐야 수요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수요량이 불변이란 뜻입니다. 뭐가 변했어도 가격이 변했어도 가격이 100원이거나 200원이거나 500원이거나 수요량의 개수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아진 거예요. 그때가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값이 커질수록 탄력적이라 부르는데 제일 커진 값이니까 가장 탄력적이다. 그래서 이걸 완전 탄력적이라 부르고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의 뜻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까지 돼버렸다? 무한대까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가격이 단 1푼이라도 변하면 수요량은 겁나 많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측정 못할 만큼. 그러면 이걸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는 요 맨 왼쪽에 흰색으로 쓴 게 뭐를 나타내요? 탄력성 값을 나타내요. 탄력성 값. 그럼 요거는 탄력성 값이 어떨 때? 클 때. 얘는 탄력성 값이 어떨 때? 작을 때. 그럼 탄력성이 클 때를 탄력성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탄력성이 크다. 그럼 탄력성이 클 때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공통적으로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그럼 탄력적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탄력성 값이 큰 경우에는 그만큼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많이 변하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이때는 탄력성이 작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탄력성이 작을 때는 우리는 공통적으로 뭐라 불러요? 비탄력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적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이해 못하면 탄력성 문제는 못 풀어요. 그래서 탄력성을 표현할 때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값을 보고 그 값이 어떻다? 크다? 작다? 그걸 부르는 이름으로 불러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럼 걔네들이 뜻하는 바는 수요량이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이거 연결 못하는데 탄력성을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값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 걔네들을 부르는 이름, 걔네들이 무슨 뜻을 갖는지 연결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할 때 이 수요량은 어떻게 변한다? 많이 비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적게 변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자유자재로 될 때쯤 탄력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질문하러 오는 분들 대체로 물어보면 이거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이게 다 탄력성이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 탄력성의 크기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이와 같이 뭘 그려서 수치를 찾아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는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가격하고 수요량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가격 표시하고 여기다 수요량 표시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수요법칙이 성립할 때는 수요곡선의 모양이 우하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요곡선이 하나 있답니다. 그럼 얘가 수요곡선인 걸 아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우하향하니까 그냥 수요곡선이요. 우하향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수요곡선도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수요곡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하향하는 거예요. 그럼 A도 B도 둘 다 수요곡선인데 그러면 A도 B도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수요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뭐가 다를 뿐이에요. 기울기가 다를 뿐이에요. 기울기. 그럼 그 기울어진 정도가 다른 두 개 중에
누가 더 수율량이 많이 변하는 애고 누가 더 수율량이 적게 변하는지를 판단해 내라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럼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찾아요. 왜냐면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는 둘 다 가격의 크기와 수율량의 크기가 어떻겠다? 같겠죠.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구하고 있지. 수치로 계산했겠죠. 그럼 이 값은 어차피 모르는 값이니까 그 값을 내 마음대로 정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제일 만만한 게 1이다. 그럼 가격도 1원, 수율량도 1원, 아니 수율량도 1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나는 제일 만만한 게 1조다. 그럼 1조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1조 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제일 만만한 게 100원이니까 100원하고 100개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이탈성을 어떨 때 측정하는 거예요? 얘를 어떤 때 측정하는 거야?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 그러면 가격을 변화시켜 봐야겠죠. 100원이었던 가격을 90원을 떨어뜨려요. 만약에 이걸 1원으로 하셨다면 얼마로 떨어뜨리면 돼? 0.9. 0.9. 그러니까 복잡해지니까 그냥 100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둘 다 수요 법칙이 성립할 때 그려지는 수요 곡선이라는 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둘 다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다?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가하는 정도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탄력성이니까. 그러면 이때 수요량이 얼만큼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가격 90원에서 연결하는 선을 그려서 누구랑 만나는 점?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을 찾으면 그게 가격 90원에 대한 뭐다? 수요량. 가격 90원에서 연결한 선을 그려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을 찾으면 그게 가격 90원에 대한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왜? 이 값을 알면 뭐하러 그래프 그리고 있어. 그냥 이거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지. 이 두 개의 값은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림을 보니까 A는 수요량이 요만큼 변했고 B는 수요량이 이만큼이 변해서 누가 봐도 A보다는 누가? B가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많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수요량이 많이 변할 때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했어요? 탄력적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탄력적. 그래서 B는 A보다는 어떤 애다? 탄력적인 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B는 1보다는 탄력성 값이 크다 작다? 그건 알 방법이 없어요. 얘기했잖아. 실제값을 모른다니까. 실제값을 몰라요. 그럼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1과는 비교 못해요. 누구랑 누구랑만 비교하는 거예요? A랑 B만. 그럼 B는, 그 다음에 A는 누가 봐도 B보다는 수요량이 어떻게 변해? 적게 변하잖아요. 그럼 이때를 뭐라 불러요? 비탄력적이라 불러요. 비탄력적. 그러면 A는 누구보다는 B보다는 비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이 누구였지만 1이었지만 얘는 실제값을 모르니까 1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A와 B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인 애는 차이가 뭐예요? 기울기의 차이를 했잖아요. 기울기. 그래서 얘는 기울기를 측정하고 얘도 기울기를 측정했더니 이 비탄력적인 애는 기울기가 어떻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탄력적인 애는 기울기가 얘보다는 어떻다? 작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탄력적인 B는 비탄력적인 A보다 만약에 실제값을 구할 일이 생겼다면 그 탄력성 값이 얘가 클 거다, 얘가 클 거다? B가 당연히 크겠죠. 왜? 탄력적이라는 말은 그만큼 탄력성 값이 어떻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크다라는 걸 뜻했으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실제값 구할 일이 생기면 얘가 당연히 그 값이 클 거예요. 그럼 탄력성이 큰 애는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반대로 탄력성 값이 작은 애는 기울기는 커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탄력성 값의 크기랑 탄력성의 크기랑 기울기의 크기가 하나가 커질 때 하나는 작아지고 하나가 작아질 때 하나는 커지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불러요. 탄력성 크기와 기울기의 크기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또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기울기가 큰 비탄력적인 애가 기울기가 더 커지고 더 커져서 90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수요곡선 중에서 기울기가 제일 큰 애입니다. 왜냐면 이게 기울기가 더 커져서 이렇게 우상향하게 꺾이면 이게 누가 돼버리니까
공곡선이 돼버리니까 우상향하는 공곡선이 돼버리니까 얘는 수요곡선 중에서는 얘가 기울기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제일 커지면 그거랑 반비례하는 탄력성 값은 제일 작아졌겠죠. 그럼 아까 수요의 가이탈성 값이 제일 작을 때 그 값은 얼마다? 0이랬습니다.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 수요곡선은 모양이 어떻게 되는구나? 수직선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에 토지의 특성 설명드릴 때 토지의 물리적 공곡선의 모양은 탄력성 값이 어떻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무슨 모양이 된다? 수직선. 그러면 이것도 응용해 보면 이렇게 탄력적인 기울기가 작은 애가 기울기가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다 보면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 그러면 기울기가 제일 작아진 거니까 그거랑 반비례하는 탄력성 값은 제일 커지겠죠. 그럼 수요의 가이탄력성 값이 제일 클 때 그 값은 얼마다? 무한대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완전 탄력적. 그럼 완전 탄력적인 수요곡선의 모양은 뭐다? 수평선의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게 지금 써놓은 말들 중에서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다, 수평선이다, 기울기가 작다, 완만하다, 기울기가 크고 가파르다는 공통적으로 다 누구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말?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 다음에 탄력성 값이 0이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무한대여서 완전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말들은 다 누구의 크기를 나타낸다?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은 뭐예요? 이걸 하고 있는 이유. 그래프를 보고 뭐의 크기를 판단해라? 탄력성 크기를 판단해라. 그럼 보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주어지면 그걸 이용해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탄력성 크기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탄력성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수치를 보고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얘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즉 수요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거 판단 못하면 탄력성은 접으세요. 그래요. 이거 못하면 탄력성 못 풀어, 문제 자체를. 네, 다른 탄력성은 풀 수 있어요. 소득 탄력성이나 뭐 교차 탄력성이나 신축성이나 이런 건 풀 수 있어요. 누구는 접는 거예요. 수요의 가위 탄력성하고 공급의 가위 탄력성은 접으셔야 돼요.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야. 근데 이 가장 기본이 제일 어려워서 이거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탄력성 문제를 질문하러 와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면 탄력적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거 대답할 수 있는 분 치고 탄력성 문제 못 푸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책엔 어디 있냐면, 책 좀 확인하고 갈게요. 113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돼 있는 거에서 동그라미 1번 탄력성의 개념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맨 앞에 적어드린 탄력성의 일반적 개념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수요의 가위 탄력성이 나와 있고 제일 먼저 뭐에 대해 설명한다? 개념 설명하죠.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써놨어요? 계산식. 그래서 수요의 가위 탄력성 구하는 공식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책에서는 뭐로 표시했어요? 절대값으로 표시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변화율을 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변화율 구하는 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책 어디 있냐면 거기다 페이지 써놓으세요. 그 수요의 가위 탄력성 구하는 식 114페이지에 있는 그 식에다가 페이지 116페이지 펴봅니다. 116을 적어 놓으세요. 116. 그래 놓고 116페이지 가보시면 맨 밑에 디귿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최초값 기준으로 할 때, 즉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구하는 식을 117페이지 맨 위에다 써놨죠. 그래서 초기값으로 구할 때는 누굴 집어넣고 구한다? 원래값.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것도 나와 있죠. 그때는 뭘 구한다? 평균. 그래서 가격 2개 더한 거 2로 나눈 거, 수요량 2개 더한 거 2로 나눈 게 다 각각 뭐예요? 평균값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식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러면 여기는 책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요 얘기는 어디 있어요? 그 왼쪽 페이지 116페이지에 가부터 마까지 말로 잔뜩 써놨죠? 그걸 그냥 표로만 만들어 드린 것 뿐이에요. 이해하기 편하게. 그 다음 한 페이지 앞으로 가시면 115페이지에 그래프 그려놓고 탄력성 값도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리다 말았죠, 그래프는. 그래서
중간에 쓰잘데기 없는 필요도 없는 사실 이거 단위 탄력적인 그래프는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것만 그려놓고 정작 중요한 누구랑 누가 없어. A와 B가 없어요. 직접 그려놓으셔야겠네. 걔네들이 모르냐는가.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책에서. 여기까지가 뭐다? 탄력 수요의 가위 탄력성 가장 기본. 이제 기본을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응용하셔야지. 응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 책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118페이지 가보시면 118페이지 가시면 수요의 가위 탄력성과 임대 수익과의 관계라는 거 있어요. 수요의 가위 탄력성과 임대 수익과의 관계. 요게 이제 탄력성의 응용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다른 탄력성은 안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에 따라서 기업, 이 기업이라는 건 공급자가 되겠죠. 그래서 공급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총 수입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총 수익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총 수입이라는 건, 기업의 총 수입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공급자라고 가정하면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총 수입은 내가 어떤 물건을 팔을 때 받은 가격에다가 팔아먹은 개수를 곱해주면 총 수입이 나올 거예요. 이게 총 수입이에요. 이게 총 수입.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급자라고 한다면 이 총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게 좋겠다? 총 수입은 늘어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내가 이 총 수입을 증가시키려면 무슨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비탄력적일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로 가셔서 지금 만약에 이 점에서 이 물건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얼마에 팔아서 100원에 팔아서 몇 개를 팔고 있는 거예요? 100개를 팔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한 값은 얼마만큼? 10,000원만큼의 총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거죠. 면적으로 표시한다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면적만큼이 이 총 수입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총 수입을 늘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가격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해봤다? 낮춰본 거예요. 낮춰봤다. 왜? 세일을 하면 그만큼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테니까?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가격을 낮추면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날 텐데 이와 같이 탄력적인 재화인 경우에는 그 수요량이 어떻게 늘어난다?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탄력적이라는 뜻이 그거니까. 그럼 이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서 만약에 이 개수가 200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이제 90원이 된 물건을 몇 개 팔아먹고 있는 거니까 200개 팔아먹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를 곱한 18,000원만큼 면적으로 측정하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면적만큼이 이때 뭐가 된다? 이 점에서의 총수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탄력적인 재화는 내 총수입을 늘리고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뭘 시작하셔라? 세일하라는 거예요. 세일. 가격 낮추세요. 그냥. 왜? 탄력적이라는 뜻이 뭐니까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되게 어떻다?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탄력적인 뜻이. 가격 변화에 되게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적이라는 건. 그럼 가격이 낮아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르르 가서 그 물건 산다는 거예요. 세일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 가격을 낮춰서 수요량을 왕창 늘리니까 그만큼 총수입은 어떻게 될 거다? 늘어날 거예요. 그럼 똑같이 비탄력적인 재화에서도 가격을 낮추면 총수입이 늘어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량은 늘긴 늘죠.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수요량이 어떻게 는다? 적게 는다는 거예요. 적게. 그래서 얘가 딱 한 개 늘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딱 한 개 늘었다. 한 개. 그러면 요 점에서의 뭘 계산해 보면 총수입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90원짜리 물건 이제 몇 개 팔고 있는 거니까 101개 팔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총수입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90원이 돼요. 그래서 면적으로 측정하면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면적만큼이 이 사람의 총수입이 됩니다. 그럼 총수입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오히려 줄었어. 그럼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을 낮추면 총수입이 어떻게 돼서? 줄어서 망해. 그러면 돈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내릴 게 아니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탄력적이라는 뜻은 수요자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는 가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격이 되게 둔한 거예요. 즉 얼마여도 이 물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쌀값 같은 거. 쌀값 얼마예요? 잘 몰라. 기름값은 얼마예요? 거 봐. 얼마나 웃겨. 내가 먹고 사는 건데 쌀값은 모르는데 기름값은 다 한단 말이에요. 기름값은. 그래서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왜 가격이 둔감한 거예요? 얘가 4만 원을 하든 4만 1천 원을 하든 4만 2천 원을 하든 나는 그만큼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모르게 가격을 얼마 받으면 4만 5천 원 받으면 수요량 줄어드는 거 거의 없겠죠. 그럼 내 총수입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춰야 총수입이 늘어나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지 총수입이 늘어나요. 그럼 이건 워낙 자주 나온 거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고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문제는 좀 특이하게 변화를 할 때예요. 특이한 변화. 그래서 그 특이한 변화 첫 번째가 단위 탄력적일 때입니다. 단위 탄력적 때는 수요의 가위 탄력성이 얼마일 때? 1일 때입니다. 1. 그러면 단위 탄력적일 때, 즉 수요의 가위 탄력성이 1이라는 뜻은 만약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100원이었다가 110원으로 올라요. 그럼 가격이 몇 프로 변했다? 별 얘기 없으면 미분으로 구합니다. 10% 오른 거예요. 그럼 수요량은 100개였다가 자, 단위 탄력적일 때 수요량 몇 개 된다?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의 뜻이 뭐예요? 단위 탄력적일 때 가격이 10% 변하면 수요량도 몇 프로 변한다? 10%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100개에서 10% 변하면 몇 개 되는 거예요? 예? 수요 법칙을 모르는 분이 아직도 있네.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량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지. 그럼 얘가 10% 올랐으면 얘는 10% 감소해야지. 그러면 수요량은 몇 개 되는 거예요? 90개 돼요. 이게 무슨 뜻? 단위 탄력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단위 탄력적일 때 총수입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 얼마? 10,000원. 이 두 개를 곱하면 9,900원. 우리는 이런 거 묻는 게 제일 당혹스럽죠. 그럼 총수입 안 변해요? 총수입은 어떻게 돼? 10,000원이었다 얼마로 변했어? 9,900원으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근데 책 봐. 책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표상에 맨 마지막에 단위 탄력적일 때가 나와 있죠. 그럼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상승시키면 총수입이 불변이다? 이게 불변인 거요? 자기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게 총수입이 불변인 거요? 근데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 그럼 책이 뭐네? 뻥친 거네. 자, 이 불변의 뜻을 설명합니다. 불변. 그냥 냅두세요. 고치지 마시고. 불변이 있는 거요. 가격을 90원으로 낮춰봐요. 가격을 90원으로 낮춰. 그러면 얘도 10%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 그럼 수량 몇 개 돼? 110개 돼요. 아까 그토록 얘기하고 싶던 110개가 있대요. 110개. 왜? 수량 10% 늘어나니까. 이게 단위 탄력적일 때잖아요. 그럼 총수입은 어떻게 돼요? 9,900원. 그럼 총수입 안 변한 거야? 변했어. 아니, 눈으로 확인하고도 대답을 못해. 변했잖아, 변했어. 근데 그 변한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가격을 내렸을 때 총수입의 크기나 가격을 올렸을 때 총수입의 크기가 어떻게 됐을 뿐이요? 같아졌을 뿐이에요. 이때가 단위 탄력적일 때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르는 거예요? 불변. 근데 이게 불변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세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했을 때? 올렸을 때 내가 얻을 총수입의 크기나 가격을 어떻게 했을 때? 내렸을 때 내가 얻게 될 총수입의 크기가 어떻게 될 뿐이다? 동일해질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나 내리나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잘 정리하세요. 책이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일 때도 좀 특이해요. 근데 우리 책에는 이게 있어 없어? 아예 써놓지도 않았어.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한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의 뜻은 가격이 100원이었다가 110원이 됐어요. 그럼 가격이 몇 프로 올랐다? 10% 올랐습니다. 별 얘기 없으면 미분으로 구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가격이 100원이었다가 110원으로 올랐을 때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수요량은 100개에서
몇 개로 변한다? 완전 비탄력적이 뜻. 완전 비탄력적이다의 뜻. 가격이 제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그럼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100원에서 110원으로 변해도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100개가 되는 거지. 조선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일 어려워 이게. 미치겠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분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야 돼서. 변화가 없다의 뜻이 뭐예요? 변화가 없다. 개수가 차이가 없는 게 불변이에요. 뭘 0개가 되고 110개가 되고 난리를 쳐. 그냥 100개예요. 100개. 이게 완전 비탄력적일 때예요. 그래서 이 사이의 변화율이 얼마인 거예요? 0. 그래서 맨날 뭐라 그래요? 수요의 변화율이 0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게 0인데요. 그럼 총수익 구해봐요. 뒤에 곱하면 총수익 얼마? 10,000원. 이것도 총수익 구해봐요. 11,000원. 그럼 총수익 안 변했나? 그렇죠. 이게 변한 거예요. 이건 불변인 거고. 이건 변한 거고. 그러면 총수입은 변해요. 변하는데 그 변하는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10,000원이었다 11,000원 됐으면 몇 프로 변한 거예요? 10% 변한 거예요. 10%.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가격 변화율하고 총수입의 변화율이 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봐요. 가격이 90원 됐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은 몇 개가 된다? 100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도 총수입 계산해 보시면 9,000원 나옵니다. 그럼 총수입 안 변해요? 변했어요. 가격이 몇 프로 변하니까? 10% 변하니까 총수입도 10% 똑같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어요. 이게 완전 비탄력적일 때입니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정리해 보면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 오른 비율과 같은 비율로 변하는 거죠. 이때를 비례해서 변한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비례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가격 변화율과 똑같은 비율로. 총수입도 어떻게? 반드시 증가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 떨어진 비율에 똑같은 비율로. 이걸 뭐 한다고 그래요? 비례해서. 총수입도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이걸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게 뭔 뜻인지 몰라. 완전 비탄력적인 게 뭔지 아직도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응용이죠. 이거는. 시험 문제 묻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죄송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변해도 총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OX? X. 변했잖아요. 눈으로 확인해 봤잖아요. 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도 무조건 감소한다. 오. 비례해서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감소한다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나오면 틀리는 분이 태반이요. 잘 이해 못하니까.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우리 책으로는 119페이지 있어요. 119페이지 미음본 보시면 119페이지 미음본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결정하는 요인. 그럼 이 말은 왜 B는 똑같이 가격이 10원 떨어졌는데 수요량이 왕창 늘고 왜 A는 똑같이 가격이 10원 떨어졌는데 수요량이 조금만 늘어났는가? 그 이유예요. 즉 수요자들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민감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민감하다는 건 그만큼 수요량이 어떻다? 탄력적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 그래서 그 이유를 대체제의 개수 갖고 설명합니다. 즉, 탄력적인 애는, 즉 이와 같이 B처럼 탄력적인 애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물건의 가격이 변하면 뭐 하면 돼? 다른 거 쓰면 돼요, 다른 거.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물건의 가격이 변하면 다른 거 써버리면 돼. 그래서 그만큼 탄력적일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대체제가 많아서. 그 다음에, 거꾸로 써야겠네.
대체제 수를 제목으로 냈으니까 죄송합니다. 대체제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수요자들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민감해져서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 변하기만 해봐. 나는 다른 거 쓸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체의 수가 어떠면 적으면 가격이 변해도 달리 쓸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변하거나 말거나 나는 계속 그거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이탈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 대체지수 하나 가지고 읽어 먹으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이러한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 된다. 또는 비탄력적이 된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얘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오는 요 말들을 무조건 누구랑 연결하셔라? 대체수랑 연결하세요. 그래서 대체수가 많아질 수 있으면 탄력적이 된다는 거고 대체수가 적어지게 되면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119페이지 가보세요. A번이 대체제수 얘기를 한 거죠. 그 대체제가 많아지면 탄력성이 커진다. 그래 놓고 B, C 두 개를 묶으셔서 대체제의 개념이 뭐예요? 용도나 가격, 효용면에서 비슷한 제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용도가 다양해지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가는 말이 용도가 다양할수록 또는 용도 전환이 용이해질수록 이란 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수요의 가이탈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무조건 누구랑 연결하라는 거예요? 대체수. 그럼 용도 전환이 용이해지고 용도가 다양해지면 용도가 비슷한 제와인 대체제는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D번부터 F번까지를 다 묶어버리세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수록 세분될수록 탄력적이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체를 대신할 대체제. 부동산은 하나도 세분을 안 한 거죠. 그냥 뭉뚱그린 전체예요. 그럼 부동산 전체를 대신할 물건은 있다 없다? 있어? 뭐 있어? 알려주세요. 좀 사게. 있어 없어? 없어요. 기껏해야 텐트? 뭐 바다 위에 떠있는 뗏목? 이런 거 정도죠. 부동산을 대신할 물건이 없어요. 그럼 이걸 세분해 갖고 토지와 건물로 나눠봤어요. 이걸 또 세분해 갖고 건물을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과 공업용 건물로 세분했습니다. 또 주거용 건물을 다시 세분해서 주택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고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다시 세분했어요. 그걸 공동주택을 또 세분해 갖고 이걸 또 쫙 나눠지죠. 공동주택 우리 배운 대로. 그럼 얘가 이렇게 어떻게 될수록 세분이 될수록 대신할 물건은 그만큼 어떻게 돼?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전체를 묶으면 그만큼 대체의 수가 어떻게 되니까? 적어지니까 비탄력적이고 이걸 어떻게 할수록 세분하게 될수록 뭐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대체의 수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세분될수록 그만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커져요. 세분된다는 건 그 물건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특정하는 거니까. 특정하는 거니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G번 수요의 가이탈성을 측정하는 기간. 그럼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내가 찾을 수 있는 대체제 수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공급자들도 신축 등을 통해서 대체제를 많이 공급해 줄 거예요. 그럼 대체 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어떻게 된다? 탄력적이에요. 그 다음에 H번은 이거는 부동산에는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대로 시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말대로면 소비자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성 커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생 쓰시는 돈 중에 제일 많은 돈은 어디에다 써요? 집 사는 데 써. 그럼 집이 여러분들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돈이죠. 그럼 주택의 수요의 탄력성은 탄력적이 돼? 그럼 집값 10억 하던 거 9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집 사실 분?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 안 맞아요, 부동산에서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가격 탄력성의 문제가 아니고 소득 탄력성 문제예요. 뭐냐면 소비자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건 이건 사치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사치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싸지면
사는 사람들 많아지겠지만 이게 비싸지면 내가 물건을 살 때 가장 우선적으로 수요량을 줄이는 게 누구다? 그 사치제예요, 사치제. 그래서 얘는 가격 탄력성에서 설명할 내용도 아니고 특히나 부동산에서는 아예 적용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지워버리세요.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보세요. 가격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크다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 중에 가격이 제일 비싼 게 누구요? 집값이죠. 그럼 집값은 탄력성이 큰 거예요? 안 커요. 집의 탄력성하고 집이라고는 재화의 수요의 탄력성과 우리가 맨날 사다 먹는 라면의 탄력성하고 그럼 누가 더 탄력성이 큰 거예요? 라면이 당연히 커요. 그러면 이 얘기가 맞아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죠. 안 맞는 얘기를 왜 쏘느냐 이거예요. 지워버리세요. 부동산 얘기가 아닌 다른 재화의 얘기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안 맞아요.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네 가지 묻습니다. 네 가지 묻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에서 뭐 할 수 있어야겠다? 계산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된 값을 보고 또는 그래프를 보고 얘가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 건지 적게 변하는 건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에 따라서 총수입의 변화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고 그 다음 마지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다? 대체재수다. 그 네 가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는 119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소득 탄력성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